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혹시 마음은 없이 그랬구나, 그랬겠네 이렇게 기계적으로 반응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말은 공감처럼 보이지만 정작 내 마음은 그 자리에 없었던 그런 순간들요. 정혜신 작가는 말합니다. 진정한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진짜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이 건강한 상태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지친 마음을 애써 무시한 채 누군가를 위로하려 애쓰고 있진 않으신가요? 적정심리학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한 심리적 CPR이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타인의 아픔에 앞서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말의 온도 37도, 오늘은 이 책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려 합니다. 나와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 곁에 조금 더 다정하게 머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정혜신의 적정심리학 당신이 옳다,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펼쳐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왜 우리는 아픈가? 자기 소멸의 벼랑 끝에서 주위를 보면 너나 없이 아프다. 마음이 아픈 사람 천지다. 근래에 조용하고 빠르게 확산하는 현상 중 하나가 공황장애, 공황 발작이다. 의료 관련 통계를 들먹이지 않아도 주변에 공황 발작을 겪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걸 피부로 실감한다. 공황 발작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 망치처럼 날아오는 증상이다. 그 순간 당사자는 죽을 것 같은 공포를 생생하게 감각한다. 그런 현상이 몇 분간 지속된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극단의 공포다.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하면 일상 전체가 두려움에 휩싸인다. 언제 어디서 그 광폭한 불안이 자신을 쓰나미처럼 덮칠지 알 수 없다. 예측할 수 없으니 대비할 수 없고 대비할 수 없으니 불안은 더욱 증폭된다. 스타들이 공황장애를 많이 앓는 이유. 정상급 연예인 중에서 공황장애를 고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팬들에게 그들은 선망의 대상이자 꿈을 이룬 사람들이다. 안티팬도 있겠지만 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호감 팬들의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으니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연예인으로서는 최종 목표를 달성한 거나 마찬가지다. 정상에 올라 맛보는 개인적 성취감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주머니까지 두둑하다. 애정과잉이 골치 아프지 결핍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사람들이 왜 공황장애 행렬의 맨 앞줄을 차지하고 있는 걸까?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의 좌절은 이해할 수 있지만 꿈을 이룬 사람의 좌절은 도대체 무엇일까? 꿈을 이뤄도 좌절하고 못 이뤄도 좌절을 피할 수 없다면 꿈의 실현 여부와 좌절은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스타들이 겪는 공황장애의 근원을 살펴보면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아픈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스타들의 공황장애는 우리 내면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이의 욕망이 한 곳에 집결한 교차로가 있다면 그 교차로 한가운데서 자리 잡기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스타들이다. 스타의 삶 속에는 우리 내면의 욕구와 욕망의 풍경이 그대로 압축돼 있다. 병든 장기 전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몸속에 바늘을 밀어넣어 장기 조직을 조금만 떼어내 현미경으로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렸는지, 병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병의 예후는 어떨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스타의 삶 일부를 떼어 심리적 현미경으로 보면 그 속에서 우리들 삶의 내밀한 모습들이 보인다.
거칠게 분류하면 스타는 두 종류다. 애초부터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획돼 세상에 나오는 스타가 있고 자기 방식으로 나를 표현했을 뿐인데 대중의 폭발적인 환호와 관심을 받아 스타가 되는 이도 있다.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이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원래 그런 것뿐인데 독특하다고 주목받으며 인기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나를 표현하는 건 나에게 숨쉬듯 자연스럽고 특별할 것도 없는 일인데 말이다. 그런데 대중이 그 점을 특별한 것으로 느끼고 좋아하기 시작하면 숨쉬는 걸 한 번도 의식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호흡이 신경 쓰이듯 그때부터 나는 나를 의식하게 된다. 한참을 그렇게 지내다 보면 그것이 원래의 나였는지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상인 건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워진다. 애초에 대중의 욕구와 취향에 맞춰 기획된 스타는 물론이고 출발선이 달랐던 스타들까지도 그런 의식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나는 나를 의심하고 추궁한다. 나는 진짜 나인 것인가? 스타란 대중의 취향에 나를 온전히 맞추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생태계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다. 나를 너에게 맞추는 촉이 고도로 발달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다. 다르게 표현하면 스타가 누리는 지위와 힘은 빼어난 재능과 고도의 촉을 바탕으로 자기 소멸의 경지에 다다른 이가 누리는 화려한 보상이다. 그게 스타의 본질이다. 일시적으로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스타라면 그런 삶에서 지속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스타는 화려하게 시든 꽃 같다. 스타가 가장 완벽하게 빛나는 순간은 나를 대중에게 완벽하게 맞추었을 때다. 내가 온전히 너의 욕망 그 자체일 때,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을 때, 나가 사라졌을 때다. 나를 주장하는 모습이 가능할 때도 있다. 10,000원 안에서 물 쓰듯 써도 좋다는 호의처럼 너가 자기 주장을 하는 나를 근사하게 바라봐주는 범위에 한해서다. 온전히 나이려고 하면 스타의 자격은 몰수당한다. 스타로서의 수명은 그것으로 끝난다. 최소한 그 생태계에서는 추방된다. 대중의 욕망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스타의 삶은 우리 삶의 완전한 축소판이다. 일상에서 누군가의 기대와 욕구에 맞춰 끊임없이 나를 지워간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기 소멸의 벼랑 끝에서 SOS를 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해외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일하는 한 매니저는 출근과 동시에 자기 이름이 아닌 영문 이름 마이클로 자신을 설정하고 마이클로 일과를 시작한다. 업무 중 수시로 받는 무시와 모욕을 본래의 나가 아닌 마이클이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공과 사를 분리하는 프로의식에 투철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믿었지만 어느 날 출근길에 가슴을 움켜쥐고 응급실로 실려갔다. 내 삶이 나와 멀어질수록 위험하다. 나가 흐려지면 사람은 반드시 병든다. 마음의 영역에선 그게 팩트다. 공황 발작은 자기 소멸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버둥거리며 보내는 모르스 부호 같은 급전이다. 내가 희미해지고 있어요. 거의 다 지워진 것 같아요. 라는 단말기다. 공황 발작의 원인을 생물학적 요인 중심으로 판단하면 증상을 없애기 위해 약물 치료에 보다 치중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공황 발작이 의미하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집중과 해결은 놓치기 쉽다. 사람은 나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에게 끌린다.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순간은 거침없이 나를 표현할 때다. 모든 아기가 아름다운 것도 그 때문이다. 스타로서의 성공도 매력적인 나일 때, 독특한 내 스타일을 그대로 드러낼 때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너의 욕망에 완벽하게 맞춰 움직이는 나로 살아갈 때만 가능하다.
스타는 어느 순간 자신이 가진 막대한 자산이 전부 너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지금은 마음껏 인출해서 쓸 수 있지만 너의 눈밖에 벗어나는 순간부터 한 푼도 인출할 수 없으며 그 즉시 천둥 벌거숭이로 겨울 벌판에 버려지는 신세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인기 절정의 연예인도 결정적 실수나 악성 댓글 한 번에 그간의 모든 환호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이 된다. 그럴 때 스타는 인기나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를 생생하게 실감한다. 그걸 뼛속에 새긴다. 지금의 인기가 아무리 높아도 악착같이 돈을 더 모으려 하고 훗날을 위해 따로 무엇이라도 도모하려 한다. 사람에 대한 스타들의 인식은 스타가 되기 전과 달라진다. 좋은 쪽으로가 아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공포에 가까운 존재가 되고 그 공포는 내면화된다. 그런 공포를 이기기 위해 더욱 너에 충실해지려고 한다. 계속적으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나의 욕구이고 내 삶이라고 합리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 공포를 극복하기 어렵다. 줄타기 같은 삶을 시작한다. 나와 너가 순간순간 겨루다가 서서히 나를 지워나가기로 한다. 그렇게 자기 소멸의 길로 접어들며 병이 든다. 스타가 아니더라도 부모나 배우자의 강력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 자체를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 주어진 역할에 헌신하는 것이 자기 삶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스타들이 겪는 공황장애 삶의 원리와 매우 닮아 있다.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삶의 풍경이다. 자기성이 소거된 채 부모의 기대나 사회적 역할, 가치 등에 전적으로 기대어 살아가던 사람은 절대적 의존 대상이던 그 부모나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절대적인 내 역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일이 없어지거나 그 가치가 빛을 잃을 때 공황 발작을 경험할 수 있다. 예견된 수순이다. 공황 발작은 곧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지만 절대 멎지 않으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생생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절대 죽지 않는 병이다. 공황 발작 자체로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자기 소멸의 끝에서 탈진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 삶을 걷어들이는 경우는 꽤 있다. 심장이 약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워가며 살던 삶의 끝자락에서 더없이 기진맥진해져서 생 전체에서 마침내 손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다. 누구든 내 삶이 나와 멀어질수록 위험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심리적 CPR,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 공감의 외주화, 남에게 맡겨버린 내 마음. 중2 아들의 우울증이 심각한 정도라는 통보를 받았다. 학교 상담 교사로부터 들었는데 우울증 측정 결과 자살 충동 요인까지 있으니 전문가를 찾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엄마는 충격 속에서 청소년 전문 정신과 의사를 폭풍 검색했다. 첫 진료에서 의사는 우선 아이의 심리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심리검사 날짜를 예약해서 일주일 후 검사를 받았고 다시 10여일을 기다려 검사 결과를 들었다. 결과는 우울증이었고 짐작대로 부모의 오랜 갈등이 아이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진단을 받았다. 약물 치료도 필요하다고 해서 약을 처방받고 다음 상담 날짜를 예약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이가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듯 말했다. 약도 먹기 싫다고 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은 그 사이 아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였다. 예전에 없던 기분 좋은 행동들이 많아졌다.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기도 하고 밥을 차려주면 군소리 없이 먹었다. 표정도 부드러워졌다.
치료를 거부해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이가 이전과 눈에 띄게 달라진 것처럼 보였고 엄마도 부모로서 할 도리, 병원도 데려가고 심리검사도 받게 하는 등을 다 했다는 생각에 죄책감도 줄었다. 차일피일하다 병원 치료는 아예 접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엄마로부터 그때 아이의 느낌을 들었다.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엄마와 손을 잡고 병원을 오고 간 그 시간이 좋았다고. 병원 근처에서 엄마와 함께 먹었던 돈가스가 너무 맛있었다고. 병원 진료실에 함께 있을 때의 느낌을 아이가 엄마에게 전할 때 엄마의 마음에 그 말이 아기처럼 폭 안겼다. 의사의 얘기를 들으며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아이가 봤던 모양이다. 그걸 보고 아이는 아,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며 안심했다고 한다. 자기가 엄마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었다는 확인이 뿌리 같은 안정감을 준 것이다. 약물과 상담 치료를 다 거부했지만 아이는 엄마의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편안해졌다. 아이의 그 말, 그 느낌을 내게 전하며 엄마는 강물처럼 울었다.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사람. 그렇다면 이 아이는 심리검사, 약물치료, 정신과 의사가 없어도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심리검사와 약물치료, 정신과 의사보다 더 강력한 치유제가 있다. 이 경우 엄마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렇다. 부부간의 오랜 냉전 끝에 엄마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그때 아이가 심각한 우울증이라는 통보는 그녀를 아들의 존재 자체에 초집중하게 했다. 아마도 의사는 심리검사를 해야 한다. 우울증이다. 약을 먹어야 한다는 의학적 판단에 집중하느라 예전에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의 존재 자체에 주목하는 일을 뒤로 미뤘을 가능성이 있다. 엄마도 전문가인 의사가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만 집중했다. 관행적이고 일방적인 진료 시스템 자체가 아이를 더 외롭게 했을 수도 있다. 내 존재에 주목하지 않고 내 아픔에 마음을 포개지 않는 사람이 주려고 하는 도움에 아이가 끌리지 않은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의사뿐 아니다. 상담교사는 자살 충동이라는 지표에서 겁을 먹었고 엄마에게 배턴을 넘겼다. 엄마는 더 나은 전문가를 찾는 일에 열심히 매달렸고 의사에게 다시 배턴을 넘겼다. 그러는 동안 교사와 엄마의 시선에서 아이는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교사나 엄마는 더 나은 전문가를 찾기보다 우선 아이를 만나야 한다. 아이의 존재 자체에 자신의 눈을 맞춰야 한다. 아이가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아이의 비명을 들었는데 왜 그에 대해 아이에게 한 번도 직접 묻지 않는가? 아이의 비명을 생생하게 들었는데 왜 아이만 빼놓고 주변만 분주한가? 변죽만 울린다는 건 그런 것이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상담 선생님에게 얘기를 듣고 엄마는 진짜 놀랐어. 너가 그렇게 힘든 줄 엄마가 미처 몰랐어. 미안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너 마음은 지금 어떠니? 아이의 눈에 엄마가 눈을 맞추고 그렇게 직접 물어야 한다. 엄마든 교사든 아이가 힘들다는 사실을 안 사람이면 누구든 제일 먼저 할 일은 아이에게 눈을 포개고 아이에게 묻는 것이다.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어른의 반응이 그것인데 모두가 그것을 건너뛰었다. 볕에 내놓은 고추가 쏟아지는 햇볕을 받듯 아이가 자기 존재 자체에 쏟아지는 엄마의 눈길과 마음을 받았다면 아이의 나는 심장박동처럼 반드시 반응했을 것이다. 아이의 나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그런 게 심리적 CPR에 해당하는 일이다.
CPR을 하지 않으면 응급 상황에 처한 사람은 병원 문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는다. 그런데 상담교사, 엄마, 정신과 의사 중 아무도 죽음 충동이 있다고까지 한 아이를 놓고 가장 먼저 해야 할 CPR은 하지 않았다. 중간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CPR 요소가 아이를 구했을 뿐이다. 아이의 고통을 알게 된 순간 전문가를 검색하기 전 엄마가 할 일은 아이에게 먼저 묻는 것이다.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특별한 심장질환이나 유전질환 문제가 아니고 내 아이의 마음에 관한 문제다. 아이의 존재에 눈을 맞추고 주목하면 된다.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너의 마음은 어땠던 거니?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물어야 한다. 그래야 그간 놓치고 잃어버렸던 내 아이를 찾을 수 있다. 아이의 자살 충동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고도의 의학적 질환이 아니다. 일반인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희귀병이 아니다. 일상의 울타리에서 언제든 생기는 일이다. 동네에서 함께 걷다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신고를 하기 전에 내가 아이라면 어디로 시선이 끌렸을까 생각하며 아이가 갈 만한 주변부터 뒤져야 한다. 그게 아이를 찾는 가장 빠른 길이다. 아이를 잃어버린 비상한 상황이니 빠르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타는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는가. 동네를 걷다 잃어버린 아이를 비행기 타고 찾을 수는 없다. 걸으면서 찾아야 찾을 수 있다. 같은 이치다. 자살 충동이 있는 중한 상태이므로 뭔가 특별하고도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던 틀에 비춰보면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람에 대한 한가한 이해나 공감보다 전문가적 조치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정확한 이해와 공감이 가장 전문가적 조치에 해당한다. 일반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현병 등 몇몇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가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근원에 대해서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이가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겪는 일상적 갈등이나 상처들은 특수한 의학적 질병에 걸린 환자의 문제가 아니다. 내 아이가 나와 함께 살며 겪는 내 아이의 마음에 관한 문제다. 질병이 아닌 일상의 영역에선 사람에 대한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반응이 때론 가장 효과적인 치유다. 그것이 사람 마음에 더 빠르게 스미고 와닿는다. 그런 일의 위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탁월한 치유자가 된다. 어떤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라도 그 고통스러운 마음에 눈을 맞추고 그의 마음이 어떤지 피하지 않고 물어봐 줄 수 있고 그걸 들으면서 이해하고 이해되는 만큼만 공감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도움이다. 아이는 자기 존재의 상태를 주목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을 찾지 못한 채 기진맥진한 상태로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도 아이 옆에 어른들은 수건 돌리기 하듯 아이의 고통을 다음 사람에게 순차적으로 넘기고 있었던 셈이다. 상담교사는 부모에게, 부모는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과 의사는 약물 치료와 다음 만남으로 공을 넘겼다. 이런 행태는 일상의 외주화다. 아기 때부터 도리도리와 걸음마를 과외교사가 가르치고 연인과 사랑하는 법조차 학원에서 배울 수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일상적인 외주화가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 비전문적이고 별것도 아닌 엄마의 반응이 아이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였다. 흔들리던 엄마의 눈동자. 돈가스 집에서 엄마와 마주하고 밥을 먹던 시간은 가는 숨을 몰아쉬던 아이에게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는 고압 산소통이었다. 엄청난 치유적 효과가 있는 행위다. 세 번째 이야기, 공감. 칭찬이나 좋은 말 대잔치와는 다르다.
중3인 일란성 쌍둥이 딸 둘을 둔 엄마가 있다. 딸 A는 성적도 뛰어나고 엄마 뜻을 잘 따라주는 아이다. 친구 관계도 나무랄 데 없다. 딸 B는 정반대이다. 성적도 바닥이고 바이올린 레슨이나 자기가 원해서 시작한 영어 학원도 끝까지 다니질 못한다. 엄마 말도 안 듣는다. 통제가 안 되는 아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알아서 숙제를 하는 법이 없어 아이를 볶아가며 하루하루를 겨우 넘겼다. 그녀는 딸 B가 자신을 나쁜 엄마로 만드는 아이라고 했다. 서너 살 때부터 별났던 B가 그녀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쩌면 B의 지금 모습은 오랫동안 딸을 못마땅하게 봐왔던 자기의 태도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B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던 엄마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자신의 그런 모습이 아프고 불편했는지 이내 그녀는 자랑스런 A를 떠올리며 말했다. B한테는 그렇게 못했지만 그래도 A한테는 항상 칭찬하고 인정해줬으니 그나마 다행이에요. A한테는 그래도 제대로 된 엄마였던 것 같아요. 나는 B에 대한 그녀의 성찰과 고백에 기립박수를 보낸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아픈 소리를 덧붙였다. A에게도 괜찮은 엄마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가슴 철렁한 말이다. 엄마가 A를 칭찬한 것은 B와 달리 시험을 잘 봤을 때, B와 달리 학원에 빠지지 않고 성실할 때, B와 달리 엄마 말에 순종할 때였다. A는 성적이 떨어지거나 엄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엄마가 B에게처럼 자기에게 크게 실망할 거라 생각한다. A도 자기 존재 자체로 엄마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은 적이 없기는 B와 마찬가지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나도 엄마에게 B 같은 딸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아이를 강박적으로 몰아갔다. A는 독일 병정처럼 자신을 계속 다그치고 있었는데 엄마는 그걸 미처 감지하지 못했다. 내 말을 듣고 그녀는 다시 몹시 아파했다. 공감은 좋은 말 대잔치나 칭찬의 립서비스가 아니다. 그렇다고 늘 옳은 말 같은 비판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게 아니다. 공감은 상대에게 전하는 말의 내용 자체가 따뜻한가 아닌가가 핵심이 아니라 그 말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말이 어디에 내려앉는 말인지가 더 중요하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향하고 존재 자체에 내려앉는 말이 공감이다. 그녀가 딸 A에게 한 칭찬과 인정은 딸 A의 존재 자체에 내려앉는 말이 아니라 딸 A의 강박적인 행동과 성과 위에 집중한 엄마의 칭찬이었다. 공감은 그저 좋아 보이는 외형에 대한 지지와 격려의 반응이 본질이 아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주목이어야 하고 그럴 때만이 그 위력이 오롯이 나타난다. 약효가 없는 약이 가짜 약이듯 공감의 위력이 없는 공감은 공감이 아니다. 그렇다면 잘한 일을 칭찬하고 언급하는 일은 다 부질없을까? 물론 아니다. 좋은 일이다. 예를 들어 업무 파트너끼리는 그런 것에 무감하면 관계에서 상처를 준다. 위축돼서 긍정적인 관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업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관계에서 업무적 노력이나 성과에 대한 언급은 그 관계에서 공감적 반응의 중심일 수도 있다. 갓 지은 밥같이 든든한 칭찬과 인정이란 다시 아이 얘기로 돌아가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게 있다. 자녀가 성적이 올랐을 때 칭찬을 하는 것은 존재 자체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그가 올린 성과에 대한 반응이니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주목이고 공감일까? 아이에게 칭찬할 때 와우 성적이 그렇게 올랐구나 참 잘했다 는 식으로 옳은 점수에 방점을 찍는 칭찬보다는 성적이 그렇게 많이 올랐구나 너가 이번에 정말 노력을 많이 했나 보다 참 애썼어 라고 한다면 옳은 성적보다 아이의 존재 자체에 집중을 한 것이다. 성적이 오르는 상황을 이끌어낸 아이 자체에 집중을 한 것이다.
외형적 성과나 성취 자체에 대한 과도한 방점은 사람에게 성과에 대한 불안과 강박을 가져오지만 존재 자체에 대한 집중은 안정과 평화를 준다. 부작용이 없다. 존재 자체에 대한 주목과 공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에 대한 인정과 주목을 존재에 대한 주목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매달리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먹어도 기대만큼 포만감이 없다. 물론 존재 자체에 대한 공감도 없고 옳은 석차에 대한 반응도 없는 무관심보다는 낫다. 하지만 밥 없이 반찬으로만 배를 채운 사람처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편안한 포만감이나 포만감으로 인한 안정감이 없다. 반찬으로만 채운 배는 한계가 있다. 존재 자체에 대한 주목과 공감은 갓 지은 밥 같은 것이다. 잘 지은 밥이 있으면 간장 하나만 가지고도 든든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밥이 기본이라서다. 공감은 누군가의 불어난 재산, 올라간 직급, 새로 딴 학위나 상장처럼 그의 외형적 변화에 대한 인정이나 언급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한 그 사람 자체, 그의 애쓴 시간이나 마음씀에 대한 반응이다. 그럴 때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인정받고 보상받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면 사람은 그런 외형에 덜 휘둘리며 살 수 있게 된다. 공감은 쓰러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만큼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힘은 그가 고요하게 가만히 있어도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만으로도 초조하지 않을 수 있는 차돌 같은 안정감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공감의 힘은 그렇게 입체적이다. 네 번째 이야기, 경계 세우기. 나와 너를 동시에 보호해야 공감이다. 자기 보호가 먼저다. 힘들어하는 친구의 얘기만 들어도 그 감정이 전이돼서 너무 힘든데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하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그 일이란 심리치유에 관련된 일을 말한다. 상대의 힘든 이야기를 듣다가 힘들어지는 건 상대의 고통이 내게 전이돼서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건 내 상처와 연결된 어떤 감정이 자극될 때다. 초보 정신과 의사 시절 무수히 경험했다. 내가 12살 때 7년간 암으로 투병하던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 어린 시절 내 기억은 결핍과 잿빛이었다. 세상으로부터 나만 고립된 것 같은 느낌들에 한없이 외로웠다. 젊은 아버지의 우울과 무기력을 실시간으로 실감하며 통과한 내 사춘기는 함께 아득했다. 그런 기억들 속에서 빚어진 우울과 콤플렉스들이 정신과 의사가 돼 누군가의 속마음을 듣는 중에 걸핏하면 내 의식으로 치고 올라왔다. 그럴 때 상대방의 이야기는 멀어진다. 잘 안 들리거나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리 엄살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게 상대방 얘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상처의 기억 속으로 빠져버리기도 한다. 마음이 아픈 게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한 때문인지 내 아픔 때문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너의 고통과 내 상처가 뒤섞인다. 혼돈은 불안을 유발하고 불안해지면 내가 누군가의 고통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자책에 빠지기도 했다. 내 상처가 공감받고 치유받지 못했던 시간 동안 내 직업은 발을 빼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큰 고통이었다. 선배 의사에게 정신분석 상담을 받았던 몇 년의 시간이 도움이 됐지만 더 결정적인 건 상담실 카우치 위가 아닌 내 일상에서 그 시간의 100배도 넘는 시간 동안 나의 스승이자 연인, 도반이고 반려인 남편에게 남김없이 공감받은 경험이었다. 그러면서 나는 조금씩 천천히 끝까지 모든 게 바뀌었다.
나를 더 충분하게 드러내고 깊이 공감받고 이해받았던 시간, 그리고 깊이 사랑받았던 시간을 거치며 내 직업은 고통이 아닌 희열로 바뀌었다. 그때부터는 누군가의 고통에 기꺼이 심리적 참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 되었다. 자기 보호를 잘하는 사람이 타인을 도울 자격이 있다.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하려는 사람은 동시에 자신에게도 무한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타인을 도울 자격이 없는 사람의 비겁한 행위도 아니다. 자기 보호를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누군가를 도울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트라우마 현장처럼 심리적 참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해야 할 때도 자기 보호에 대한 예민함은 언제나 공감의 토대가 된다. 같은 친구 사이인데 A는 공감해주고 싶지만 B는 공감해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런 차별적 공감은 상담 전문가들도 많이 겪는 문제다. 전문가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겪는 일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럴 만한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다. 그러니 내가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지 두 사람 모두를 공감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할 일이 아니다. 그런 책망은 심리적 오지랖이다. 상대방은 힘들고 다급해 보이는데 내가 피곤하고 심란해서 공감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이때도 우선은 자기 보호다. 자기 보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가 힘들어 보인다고 개입하는 것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다급한 마음에 무작정 뛰어드는 것과 같다. 둘 다 불행해진다. 우리 모두는 자기 보호를 잘 해야만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상처 입은 존재들이다. 예외가 없다. 공감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을 내게 묻는다면 단연코 자기 보호에 대한 민감함이라고 말할 것이다. 어떤 기간 동안 어떤 특정 맥락과 상황 속에서는 내가 참고 견딜 수도 있지만 나는 항상 그래야 하는 존재,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너도 있지만 나도 있다는 자기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공감자가 될 수 있다. 나와 너를 동시에 공감하는 일은 양립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나와 너 모두에 대한 공감의 줄임말이 공감이다. 지금 이 책을 함께 읽은 이 시간이 당장 모든 걸 해결해 주진 못하더라도 어느 날 문득 마음이 벅차고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에 조용히 꺼내볼 수 있는 마음을 다시 숨쉬게 해주는 심리적 응급처치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조금 더 단단하고 다정하게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의 온도 37도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도 또 누군가에게도 조금은 따뜻한 온기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